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매일 충분히 잠을 자는 것 같은데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하루 종일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며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느낌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의지력 부족이나 게으름을 탓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과 뇌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시스템, 즉 생체 리듬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더 열심히 살자는 막연한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최신 뇌과학과 생리학에 기반하여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매일 의식적으로 관리해야 할 우리 몸의 핵심 프로토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께 가치 있는 지식을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당신의 몸과 마음을 지휘하는 마스터 시계, 일주기 리듬. 우리의 사고력, 동기부여, 신체 에너지, 그리고 감정의 안정성을 총괄하는 단 하나의 시스템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일주기 리듬, 즉 서케디안 리듬입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이 리듬을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자발적으로 몸과 뇌의 다른 모든 시스템을 손상시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뇌 깊숙한 곳, 시상하부에는 식교차 상액이라는 작은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마스터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우리의 신부 체온부터 호르몬 분비, 심지어 각성 상태와 수면, 욕구까지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스터 시계를 매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강력한 단 하나의 입력 신호는 바로 빛, 특히 아침 시간에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커피를 내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밖으로 나가 햇살을 눈에 담는 것입니다. 태양을 직접 쳐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하지만 창문을 통해서도 선글라스를 통해서도 아닌 야외의 밝은 빛, 가공되지 않은 햇빛이 망막에 직접 닿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뇌에 이제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는 신경화학적 사건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코르티솔의 분비입니다. 이때의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니라 건강한 각성, 집중력, 면역 기능의 기준선을 설정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아침 햇살이 우리 몸속에 타이머를 작동시킨다는 것입니다. 대략 12시간에서 14시간이 지나면 뇌는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분비하기 시작하며 몸을 휴식 상태로 준비시킵니다. 따라서 밤에 쉽게 잠들고 싶다면 저녁 습관에만 집중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숙면은 아침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면을 수동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누워서 눈을 감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수면은 하루 종일 당신의 행동에 의해 능동적으로 조절됩니다. 카페인 섭취량, 운동 시간, 빛 노출, 감정적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수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말에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이것은 엄격한 규칙이 아니라 당신의 생체 시계를 고정시키는 닭과 같습니다. 불규칙한 기상시간은 일주기 리듬의 불일치를 초래하며 이는 수면의 질을 최대 30%까지 떨어뜨리고 가벼운 수면 부족 상태와 맞먹는 인지 능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관성은 도파민, 세로토닌, 멜라토닌과 같은 호르몬들이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만들어냅니다. 저녁 8시나 9시쯤에는 집안의 조명을 어둡게 하십시오.
특히 머리 위에 있는 밝은 조명은 피해야 합니다. 스크린이나 LED 조명에서 나오는 푸른빛, 즉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단 몇 분간의 밝은 인공 조명만으로도 자연스러운 수면 시작이 90분이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동굴과 같은 아늑한 환경을 만들어 뇌가 휴식으로 전환할 시간임을 인지하게 하세요. 체온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기 위해 심부 체온이 떨어져야 합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나 목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뇌에 이제 전원을 끌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늦은 오후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십시오. 카페인의 반감기는 5시간에서 6시간에 달합니다. 즉, 당신이 각성 효과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카페인은 여전히 우리 몸에서 수면 압력을 쌓아 졸음을 느끼게 하는 분자인 아데노신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에 커피를 마신다면 당신은 당신의 수면 구조를 방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양질의 수면은 사치가 아니라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 모든 움직임, 모든 생각은 어젯밤 얼마나 잘 잤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 보이지 않는 폭풍을 길들이는 기술,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적이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전략적인 노출과 의도적인 조절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파괴하는 것은 관리되지 않는 스트레스와 만성적인 인지 과부하입니다.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흔히 투쟁도피 반응으로 알려진 교감신경과 휴식 소화를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가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유연성, 즉 이 두 상태 사이를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율신경 조절 능력이며 훈련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만성적인 교감신경 과활성 상태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이메일 알림, 멀티태스킹, 부족한 수면, 그리고 머릿속을 맴도는 걱정거리들이 우리 신경계를 계속해서 흥분 상태에 머물게 합니다.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인지적 피로, 감정 기복, 기억력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번아웃을 맞게 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과 같은 호르몬을 뇌에 과도하게 분비시켜 주의력, 학습,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 회로 자체를 손상시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 돌파구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훈련 가능합니다.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바로 의식적인 호흡, 특히 생리학적 한숨으로 알려진 방법입니다. 코로 빠르게 2번 숨을 들이마신 후 입으로 천천히 길게 내쉬는 것입니다. 이 패턴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부교감 신경 쪽으로 빠르게 전환시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단 몇 초 만에 측정 가능할 정도로 즉각적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냉수 노출입니다. 1분에서 3분 정도의 짧은 찬물 샤워는 통제된 방식으로 교감신경을 자극한 다음 우리 몸이 다시 평온한 상태로 돌아오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강인함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내성을 키우고 신경계의 회복의 기준점을 제공하는 훈련입니다. 통제된 불편함에 자신을 노출시킬 때 뇌는 스트레스가 위험이 아니라 도전임을 학습하게 됩니다. 인지 부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 확인하는 모든 알림, 하나의 일에서 다른 일로 전환하는 모든 순간에는 대사 비용이 따릅니다. 계획, 충동 조절,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은 멀티태스킹을 강요당할 때 쉽게 과부하됩니다. 당신은 효율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정신적 대역폭을 소모하고 있을 뿐입니다. 해결책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방해 없이 한 번에 하나의 작업에만 몰두하는 것, 디버크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소한 결정들을 자동화하는 의식과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아침 식사 메뉴, 입을 옷, 아침 루틴 등을 정해두면 당신의 인지적 연료는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위해 보존될 것입니다. 당신의 의사결정 능력은 유한한 자원입니다.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한다는 것은 자극에 대한 당신의 해석을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트레스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그 사건에 어떤 꼬리표를 붙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지적 재평가, 일기쓰기, 구조화된 성찰과 같은 활동들은 감정 조절을 위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도구들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당신의 뇌를 매일 새롭게 설계하는 법, 신경가소성과 학습. 매일 당신의 뇌는 변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말 그대로입니다. 뉴런 사이의 연결은 강화되거나 약화되거나 새로 생성되거나 제거됩니다. 이 과정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며 이것이 바로 학습과 기술 습득의 생물학적 기초입니다. 핵심은 당신의 뇌가 변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집중적인 노력을 통해 그 변화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정보를 소비합니다. 스크롤하고 훑어보고 다른 일을 하면서 한 귀로 듣습니다. 하지만 뇌는 단순한 노출이 아니라 강렬하고 집중된 참여를 통해 재구성됩니다. 신경가소성의 문은 주의력이라는 열쇠로만 열립니다. 즉, 당신의 모든 인지적 자원을 해당 과제에 쏟아붓지 않는 한 그 기술이나 지식을 담당하는 회로는 강화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술 습득은 실패가 잦은 불편한 영역에 존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최적의 학습 영역은 약 7085%의 성공률로 과제를 수행할 때 나타납니다. 이는 약 1530%는 실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당신이 100% 성공하고 있다면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학습은 하루 종일 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강렬하고 시간 제한이 있는 블록 단위의 집중과 그 뒤를 잇는 휴식 및 통합의 과정입니다. 집중적인 노력 후 뇌는 방금 활성화된 신경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휴식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간격을 둔 반복과 기억의 통합이 일어납니다. 이 단계가 없다면 학습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뇌를 단련하는 최고의 도구, 신체 활동. 인간의 뇌는 고립된 상태에서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움직임 속에서 스트레스와 적응, 생존의 도전으로 가득 찬 실제 환경 속에서 신체와 함께 진화했습니다. 움직임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미적인 부분이나 심혈관 건강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의도적인 신체 활동은 최적의 뇌 기능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원동력입니다. 당신이 목적을 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뇌의 전체 네트워크가 활성화됩니다.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몸에서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과 같은 신경화학 물질이 방출됩니다. 이 물질들은 각성, 동기부여, 보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운동 후 머리가 맑아지고 더 집중되고 회복력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 활동은 말 그대로 뇌의 구조를 바꿉니다. 뇌율의 신경영양인자의 수치를 증가시키는데 이는 뉴런을 위한 비료처럼 작용하여 학습, 기억, 적응력을 향상시킵니다.
정신적 강인함과 신체 훈련을 분리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격렬한 움직임은 신경계 훈련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긴장 상태에서도 현재에 머무를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키워줍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신체적 불편함이 느껴지는 것이 비상사태가 아니라 그저 데이터일 뿐이라고 뇌를 가르칩니다. 5번째 이야기, 최고의 성과를 위한 연료, 영양과 도파민, 당신이 먹는 모든 음식은 생화학적 신호입니다. 음식은 단순히 칼로리가 아니라 정보입니다. 특히 도파민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의 식품 환경은 이 시스템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가공된 설탕, 인공향료, 그리고 소금, 지방, 정제 탄수화물의 조합은 부자연스러운 도파민 급증을 만듭니다. 문제는 그 급증이 아니라 그 후에 오는 추락입니다. 도파민 수치가 높고 빠르게 솟구칠수록 더 깊고 길게 떨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도파민 고갈 상태에 이르러 일상적인 과제들이 평범하고 지루하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회복 탄력성을 키우려면 내가 도파민을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벌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이는 자극적인 음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꾸준한 도파민 생성을 지원하는 영양이 풍부한 자연식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만족을 지연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운동이나 디버크와 같은 인지적 또는 신체적 과제를 완료할 때까지 식사를 기다릴 때 당신은 노력과 보상 사이의 연관성을 뇌에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자극을 위한 식사와 기능을 위한 식사는 다릅니다. 전자는 지루함, 스트레스, 산만함에 의해 촉발되는 반응적인 행동입니다. 후자는 내적 신호와 외적 요구에 기반한 전략적인 행동입니다. 6번째 이야기, 당신의 삶을 이끄는 내면의 나침반, 서사와 목표. 당신의 뇌는 예측하는 기계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미래는 어떠할지에 대한 모델을 끊임없이 만들고 업데이트합니다. 이 모델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당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내면의 이야기, 즉 서사에 의해 형성됩니다. 당신의 정체성과 목표에 대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당신 몸의 생리적 상태와 뇌의 화학적 톤을 결정합니다. 목표를 글로 쓰거나 시각화하거나 말로 확인하는 행위는 동기부여된 행동과 관련된 회로를 활성화합니다. 이것은 희망사항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가 스스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고해상도의 인지적 표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의 이야기가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인지 부조화가 발생합니다. 당신의 자기 대화가 의심, 회피 또는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의 신경계는 그 목표에 저항할 것입니다. 아주 작은 성공이라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는 완벽함이 아닌 진전의 보상을 합니다. 과제를 완료하고 도전을 극복하고 일관성을 유지했을 때 당신은 작은 화학적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잠시라도 인정할 때 당신은 그 행동의 고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라 뇌 회로를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우리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연결의 힘인가는 생물학적으로 연결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끊임없이 얼굴 표정, 목소리 톤, 눈 맞춤, 자세와 같은 사회적 신호를 추적하며 그 데이터를 사용하여 안전, 신뢰, 소속감을 판단하고 감정을 조절합니다. 당신의 관계의 질은 뇌의 구조와 화학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적 조율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규칙적이고 의도적이며 질 높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대화나 피상적인 잡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현재에 머물고
안정감을 느끼며 인지적으로 유연하게 유지되도록 돕는 사람들과의 의도적인 연결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명의 순간들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불안을 줄이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는 신경 펩타이드인 옥시토신을 방출합니다. 당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지속적으로 불안하거나 산만하거나 부정적인 사람들 주위에 있다면 당신의 뇌는 그러한 패턴을 정상화하고 거기에 적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차분하고 명확하며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들, 즉 조절된 행동, 자기 인식, 긍정적인 주체성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기적으로 노출시킬 때 당신의 시스템은 그 주파수에 맞춰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은 개별적인 팁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입니다. 당신의 일주기 리듬은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는 학습 능력에, 학습은 당신의 내면의 이야기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당신의 신체적,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합니다. 최고의 성과는 하나의 비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시스템을 매일 의식적으로 조율하고 정렬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삶은 운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 선택하는 행동 프로토콜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매일 충분히 잠을 자는 것 같은데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하루 종일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며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느낌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의지력 부족이나 게으름을 탓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과 뇌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시스템, 즉 생체 리듬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더 열심히 살자는 막연한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최신 뇌과학과 생리학에 기반하여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매일 의식적으로 관리해야 할 우리 몸의 핵심 프로토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께 가치 있는 지식을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당신의 몸과 마음을 지휘하는 마스터 시계, 일주기 리듬. 우리의 사고력, 동기부여, 신체 에너지, 그리고 감정의 안정성을 총괄하는 단 하나의 시스템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일주기 리듬, 즉 서케디안 리듬입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이 리듬을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자발적으로 몸과 뇌의 다른 모든 시스템을 손상시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뇌 깊숙한 곳, 시상하부에는 식교차 상액이라는 작은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마스터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우리의 신부 체온부터 호르몬 분비, 심지어 각성 상태와 수면, 욕구까지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스터 시계를 매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강력한 단 하나의 입력 신호는 바로 빛, 특히 아침 시간에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커피를 내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밖으로 나가 햇살을 눈에 담는 것입니다. 태양을 직접 쳐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하지만 창문을 통해서도 선글라스를 통해서도 아닌 야외의 밝은 빛, 가공되지 않은 햇빛이 망막에 직접 닿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뇌에 이제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는 신경화학적 사건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코르티솔의 분비입니다. 이때의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니라 건강한 각성, 집중력,
면역 기능의 기준선을 설정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아침 햇살이 우리 몸속에 타이머를 작동시킨다는 것입니다. 대략 12시간에서 14시간이 지나면 뇌는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분비하기 시작하며 몸을 휴식 상태로 준비시킵니다. 따라서 밤에 쉽게 잠들고 싶다면 저녁 습관에만 집중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숙면은 아침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면을 수동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누워서 눈을 감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수면은 하루 종일 당신의 행동에 의해 능동적으로 조절됩니다. 카페인 섭취량, 운동 시간, 빛 노출, 감정적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수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말에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이것은 엄격한 규칙이 아니라 당신의 생체 시계를 고정시키는 닭과 같습니다. 불규칙한 기상시간은 일주기 리듬의 불일치를 초래하며 이는 수면의 질을 최대 30%까지 떨어뜨리고 가벼운 수면 부족 상태와 맞먹는 인지 능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관성은 도파민, 세로토닌, 멜라토닌과 같은 호르몬들이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만들어냅니다. 저녁 8시나 9시쯤에는 집안의 조명을 어둡게 하십시오. 특히 머리 위에 있는 밝은 조명은 피해야 합니다. 스크린이나 LED 조명에서 나오는 푸른빛, 즉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단 몇 분간의 밝은 인공 조명만으로도 자연스러운 수면 시작이 90분이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동굴과 같은 아늑한 환경을 만들어 뇌가 휴식으로 전환할 시간임을 인지하게 하세요. 체온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기 위해 심부 체온이 떨어져야 합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나 목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뇌에 이제 전원을 끌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늦은 오후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십시오. 카페인의 반감기는 5시간에서 6시간에 달합니다. 즉, 당신이 각성 효과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카페인은 여전히 우리 몸에서 수면 압력을 쌓아 졸음을 느끼게 하는 분자인 아데노신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에 커피를 마신다면 당신은 당신의 수면 구조를 방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양질의 수면은 사치가 아니라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 모든 움직임, 모든 생각은 어젯밤 얼마나 잘 잤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 보이지 않는 폭풍을 길들이는 기술,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적이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전략적인 노출과 의도적인 조절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파괴하는 것은 관리되지 않는 스트레스와 만성적인 인지 과부하입니다.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흔히 투쟁도피 반응으로 알려진 교감신경과 휴식 소화를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가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유연성, 즉 이 두 상태 사이를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율신경 조절 능력이며 훈련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만성적인 교감신경 과활성 상태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이메일 알림, 멀티태스킹, 부족한 수면, 그리고 머릿속을 맴도는 걱정거리들이 우리 신경계를 계속해서 흥분 상태에 머물게 합니다.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인지적 피로, 감정 기복, 기억력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번아웃을 맞게 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과 같은 호르몬을 뇌에 과도하게 분비시켜 주의력, 학습,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 회로 자체를 손상시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 돌파구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훈련 가능합니다.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바로 의식적인 호흡, 특히 생리학적 한숨으로 알려진 방법입니다. 코로 빠르게 2번 숨을 들이마신 후 입으로 천천히 길게 내쉬는 것입니다. 이 패턴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부교감 신경 쪽으로 빠르게 전환시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단 몇 초 만에 측정 가능할 정도로 즉각적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냉수 노출입니다. 1분에서 3분 정도의 짧은 찬물 샤워는 통제된 방식으로 교감신경을 자극한 다음 우리 몸이 다시 평온한 상태로 돌아오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강인함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내성을 키우고 신경계의 회복의 기준점을 제공하는 훈련입니다. 통제된 불편함에 자신을 노출시킬 때 뇌는 스트레스가 위험이 아니라 도전임을 학습하게 됩니다. 인지 부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 확인하는 모든 알림, 하나의 일에서 다른 일로 전환하는 모든 순간에는 대사 비용이 따릅니다. 계획, 충동 조절,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은 멀티태스킹을 강요당할 때 쉽게 과부하됩니다. 당신은 효율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정신적 대역폭을 소모하고 있을 뿐입니다. 해결책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방해 없이 한 번에 하나의 작업에만 몰두하는 것, 디버크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소한 결정들을 자동화하는 의식과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아침 식사 메뉴, 입을 옷, 아침 루틴 등을 정해두면 당신의 인지적 연료는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위해 보존될 것입니다. 당신의 의사결정 능력은 유한한 자원입니다.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한다는 것은 자극에 대한 당신의 해석을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트레스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그 사건에 어떤 꼬리표를 붙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지적 재평가, 일기쓰기, 구조화된 성찰과 같은 활동들은 감정 조절을 위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도구들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당신의 뇌를 매일 새롭게 설계하는 법, 신경가소성과 학습. 매일 당신의 뇌는 변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말 그대로입니다. 뉴런 사이의 연결은 강화되거나 약화되거나 새로 생성되거나 제거됩니다. 이 과정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며 이것이 바로 학습과 기술 습득의 생물학적 기초입니다. 핵심은 당신의 뇌가 변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집중적인 노력을 통해 그 변화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정보를 소비합니다. 스크롤하고 훑어보고 다른 일을 하면서 한 귀로 듣습니다. 하지만 뇌는 단순한 노출이 아니라 강렬하고 집중된 참여를 통해 재구성됩니다. 신경가소성의 문은 주의력이라는 열쇠로만 열립니다. 즉, 당신의 모든 인지적 자원을 해당 과제에 쏟아붓지 않는 한 그 기술이나 지식을 담당하는 회로는 강화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술 습득은 실패가 잦은 불편한 영역에 존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최적의 학습 영역은 약 7085%의 성공률로 과제를 수행할 때 나타납니다. 이는 약 1530%는 실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당신이 100% 성공하고 있다면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학습은 하루 종일 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강렬하고 시간 제한이 있는 블록 단위의 집중과
그 뒤를 잇는 휴식 및 통합의 과정입니다. 집중적인 노력 후 뇌는 방금 활성화된 신경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휴식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간격을 둔 반복과 기억의 통합이 일어납니다. 이 단계가 없다면 학습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뇌를 단련하는 최고의 도구, 신체 활동. 인간의 뇌는 고립된 상태에서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움직임 속에서 스트레스와 적응, 생존의 도전으로 가득 찬 실제 환경 속에서 신체와 함께 진화했습니다. 움직임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미적인 부분이나 심혈관 건강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의도적인 신체 활동은 최적의 뇌 기능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원동력입니다. 당신이 목적을 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뇌의 전체 네트워크가 활성화됩니다.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몸에서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과 같은 신경화학 물질이 방출됩니다. 이 물질들은 각성, 동기부여, 보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운동 후 머리가 맑아지고 더 집중되고 회복력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 활동은 말 그대로 뇌의 구조를 바꿉니다. 뇌율의 신경영양인자의 수치를 증가시키는데 이는 뉴런을 위한 비료처럼 작용하여 학습, 기억, 적응력을 향상시킵니다. 정신적 강인함과 신체 훈련을 분리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격렬한 움직임은 신경계 훈련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긴장 상태에서도 현재에 머무를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키워줍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신체적 불편함이 느껴지는 것이 비상사태가 아니라 그저 데이터일 뿐이라고 뇌를 가르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최고의 성과를 위한 연료, 영양과 도파민. 당신이 먹는 모든 음식은 생화학적 신호입니다. 음식은 단순히 칼로리가 아니라 정보입니다. 특히 도파민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의 식품 환경은 이 시스템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가공된 설탕, 인공향료, 그리고 소금, 지방, 정제 탄수화물의 조합은 부자연스러운 도파민 급증을 만듭니다. 문제는 그 급증이 아니라 그 후에 오는 추락입니다. 도파민 수치가 높고 빠르게 솟구칠수록 더 깊고 길게 떨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도파민 고갈 상태에 이르러 일상적인 과제들이 평범하고 지루하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회복 탄력성을 키우려면 내가 도파민을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벌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이는 자극적인 음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꾸준한 도파민 생성을 지원하는 영양이 풍부한 자연식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만족을 지연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운동이나 딥워크와 같은 인지적 또는 신체적 과제를 완료할 때까지 식사를 기다릴 때 당신은 노력과 보상 사이의 연관성을 뇌에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자극을 위한 식사와 기능을 위한 식사는 다릅니다. 전자는 지루함, 스트레스, 산만함에 의해 촉발되는 반응적인 행동입니다. 후자는 내적 신호와 외적 요구에 기반한 전략적인 행동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당신의 삶을 이끄는 내면의 나침반, 서사와 목표. 당신의 뇌는 예측하는 기계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미래는 어떠할지에 대한 모델을 끊임없이 만들고 업데이트합니다. 이 모델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당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내면의 이야기, 즉 서사에 의해 형성됩니다. 당신의 정체성과 목표에 대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당신 몸의 생리적 상태와 뇌의 화학적 톤을 결정합니다. 목표를 글로 쓰거나 시각화하거나 말로 확인하는 행위는 동기부여된 행동과 관련된 회로를 활성화합니다. 이것은 희망사항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가 스스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고해상도의 인지적 표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의 이야기가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인지 부조화가 발생합니다. 당신의 자기 대화가 의심, 회피 또는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의 신경계는 그 목표에 저항할 것입니다. 아주 작은 성공이라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는 완벽함이 아닌 진전의 보상을 합니다. 과제를 완료하고 도전을 극복하고 일관성을 유지했을 때 당신은 작은 화학적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잠시라도 인정할 때 당신은 그 행동의 고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라 뇌 회로를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우리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연결의 힘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연결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끊임없이 얼굴 표정, 목소리 톤, 눈 맞춤, 자세와 같은 사회적 신호를 추적하며 그 데이터를 사용하여 안전, 신뢰, 소속감을 판단하고 감정을 조절합니다. 당신의 관계의 질은 뇌의 구조와 화학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적 조율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규칙적이고 의도적이며 질 높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대화나 피상적인 잡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현재에 머물고 안정감을 느끼며 인지적으로 유연하게 유지되도록 돕는 사람들과의 의도적인 연결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명의 순간들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불안을 줄이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는 신경 펩타이드인 옥시토신을 방출합니다. 당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지속적으로 불안하거나 산만하거나 부정적인 사람들 주위에 있다면 당신의 뇌는 그러한 패턴을 정상화하고 거기에 적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차분하고 명확하며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들, 즉 조절된 행동, 자기 인식, 긍정적인 주체성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기적으로 노출시킬 때 당신의 시스템은 그 주파수에 맞춰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은 개별적인 팁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입니다. 당신의 일주기 리듬은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는 학습 능력에, 학습은 당신의 내면의 이야기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당신의 신체적,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합니다. 최고의 성과는 하나의 비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시스템을 매일 의식적으로 조율하고 정렬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삶은 운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 선택하는 행동 프로토콜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매일 충분히 잠을 자는 것 같은데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하루 종일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며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느낌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의지력 부족이나 게으름을 탓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과 뇌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시스템, 즉 생체 리듬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더 열심히 살자는 막연한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최신 뇌과학과 생리학에 기반하여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매일 의식적으로 관리해야 할 우리 몸의 핵심 프로토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께 가치 있는 지식을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당신의 몸과 마음을 지휘하는 마스터 시계, 일주기 리듬 우리의 사고력, 동기부여,
신체 에너지, 그리고 감정의 안정성을 총괄하는 단 하나의 시스템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일주기 리듬, 즉 서케디안 리듬입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이 리듬을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자발적으로 몸과 뇌의 다른 모든 시스템을 손상시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뇌 깊숙한 곳, 시상하부에는 식교차 상액이라는 작은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마스터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우리의 신부 체온부터 호르몬 분비, 심지어 각성 상태와 수면, 욕구까지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스터 시계를 매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강력한 단 하나의 입력 신호는 바로 빛, 특히 아침 시간에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커피를 내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밖으로 나가 햇살을 눈에 담는 것입니다. 태양을 직접 쳐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하지만 창문을 통해서도 선글라스를 통해서도 아닌 야외의 밝은 빛, 가공되지 않은 햇빛이 망막에 직접 닿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뇌에 이제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는 신경화학적 사건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코르티솔의 분비입니다. 이때의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니라 건강한 각성, 집중력, 면역 기능의 기준선을 설정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아침 햇살이 우리 몸속에 타이머를 작동시킨다는 것입니다. 대략 12시간에서 14시간이 지나면 뇌는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분비하기 시작하며 몸을 휴식 상태로 준비시킵니다. 따라서 밤에 쉽게 잠들고 싶다면 저녁 습관에만 집중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숙면은 아침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면을 수동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누워서 눈을 감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수면은 하루 종일 당신의 행동에 의해 능동적으로 조절됩니다. 카페인 섭취량, 운동 시간, 빛 노출, 감정적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수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말에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이것은 엄격한 규칙이 아니라 당신의 생체 시계를 고정시키는 닭과 같습니다. 불규칙한 기상시간은 일주기 리듬의 불일치를 초래하며 이는 수면의 질을 최대 30%까지 떨어뜨리고 가벼운 수면 부족 상태와 맞먹는 인지 능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관성은 도파민, 세로토닌, 멜라토닌과 같은 호르몬들이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만들어냅니다. 저녁 8시나 9시쯤에는 집안의 조명을 어둡게 하십시오. 특히 머리 위에 있는 밝은 조명은 피해야 합니다. 스크린이나 LED 조명에서 나오는 푸른빛, 즉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단 몇 분간의 밝은 인공 조명만으로도 자연스러운 수면 시작이 90분이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동굴과 같은 아늑한 환경을 만들어 뇌가 휴식으로 전환할 시간임을 인지하게 하세요. 체온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기 위해 신부 체온이 떨어져야 합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나 목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뇌에 이제 전원을 끌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늦은 오후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십시오. 카페인의 반감기는 5시간에서 6시간에 달합니다. 즉, 당신이 각성 효과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카페인은 여전히 우리 몸에서 수면 압력을 쌓아 졸음을 느끼게 하는 분자인 아데노신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에 커피를 마신다면 당신은 당신의 수면 구조를 방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양질의 수면은 사치가 아니라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 모든 움직임, 모든 생각은 어젯밤 얼마나 잘 잤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 보이지 않는 폭풍을 길들이는 기술,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적이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전략적인 노출과 의도적인 조절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파괴하는 것은 관리되지 않는 스트레스와 만성적인 인지 과부하입니다.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흔히 투쟁도피 반응으로 알려진 교감신경과 휴식 소화를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가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유연성, 즉 이 두 상태 사이를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율신경 조절 능력이며 훈련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만성적인 교감신경 과활성 상태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이메일 알림, 멀티태스킹, 부족한 수면, 그리고 머릿속을 맴도는 걱정거리들이 우리 신경계를 계속해서 흥분 상태에 머물게 합니다.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인지적 피로, 감정 기복, 기억력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번아웃을 맞게 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과 같은 호르몬을 뇌에 과도하게 분비시켜 주의력, 학습,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 회로 자체를 손상시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 돌파구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훈련 가능합니다.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바로 의식적인 호흡, 특히 생리학적 한숨으로 알려진 방법입니다. 코로 빠르게 2번 숨을 들이마신 후 입으로 천천히 길게 내쉬는 것입니다. 이 패턴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부교감 신경 쪽으로 빠르게 전환시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단 몇 초 만에 측정 가능할 정도로 즉각적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냉수 노출입니다. 1분에서 3분 정도의 짧은 찬물 샤워는 통제된 방식으로 교감신경을 자극한 다음 우리 몸이 다시 평온한 상태로 돌아오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강인함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내성을 키우고 신경계의 회복의 기준점을 제공하는 훈련입니다. 통제된 불편함에 자신을 노출시킬 때 뇌는 스트레스가 위험이 아니라 도전임을 학습하게 됩니다. 인지 부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 확인하는 모든 알림, 하나의 일에서 다른 일로 전환하는 모든 순간에는 대사 비용이 따릅니다. 계획, 충동 조절,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은 멀티태스킹을 강요당할 때 쉽게 과부하됩니다. 당신은 효율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정신적 대역폭을 소모하고 있을 뿐입니다. 해결책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방해 없이 한 번에 하나의 작업에만 몰두하는 것, 디버크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소한 결정들을 자동화하는 의식과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아침 식사 메뉴, 입을 옷, 아침 루틴 등을 정해두면 당신의 인지적 연료는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위해 보존될 것입니다. 당신의 의사결정 능력은 유한한 자원입니다.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한다는 것은 자극에 대한 당신의 해석을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트레스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그 사건에 어떤 꼬리표를 붙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지적 재평가, 일기쓰기, 구조화된 성찰과 같은 활동들은 감정 조절을 위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도구들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당신의 뇌를 매일 새롭게 설계하는 법, 신경가소성과 학습. 매일 당신의 뇌는 변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말 그대로입니다. 뉴런 사이의 연결은 강화되거나 약화되거나 새로 생성되거나 제거됩니다. 이 과정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며 이것이 바로 학습과 기술 습득의 생물학적 기초입니다. 핵심은 당신의 뇌가 변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집중적인 노력을 통해 그 변화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정보를 소비합니다. 스크롤하고 훑어보고 다른 일을 하면서 한 귀로 듣습니다. 하지만 뇌는 단순한 노출이 아니라 강렬하고 집중된 참여를 통해 재구성됩니다. 신경가소성의 문은 주의력이라는 열쇠로만 열립니다. 즉, 당신의 모든 인지적 자원을 해당 과제에 쏟아붓지 않는 한 그 기술이나 지식을 담당하는 회로는 강화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술 습득은 실패가 잦은 불편한 영역에 존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최적의 학습 영역은 약 7085%의 성공률로 과제를 수행할 때 나타납니다. 이는 약 1530%는 실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당신이 100% 성공하고 있다면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학습은 하루 종일 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강렬하고 시간 제한이 있는 블록 단위의 집중과 그 뒤를 잇는 휴식 및 통합의 과정입니다. 집중적인 노력 후 뇌는 방금 활성화된 신경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휴식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간격을 둔 반복과 기억의 통합이 일어납니다. 이 단계가 없다면 학습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뇌를 단련하는 최고의 도구, 신체 활동. 인간의 뇌는 고립된 상태에서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움직임 속에서 스트레스와 적응, 생존의 도전으로 가득 찬 실제 환경 속에서 신체와 함께 진화했습니다. 움직임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미적인 부분이나 심혈관 건강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의도적인 신체 활동은 최적의 뇌 기능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원동력입니다. 당신이 목적을 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뇌의 전체 네트워크가 활성화됩니다.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몸에서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과 같은 신경화학 물질이 방출됩니다. 이 물질들은 각성, 동기부여, 보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운동 후 머리가 맑아지고 더 집중되고 회복력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 활동은 말 그대로 뇌의 구조를 바꿉니다. 뇌율의 신경영양인자의 수치를 증가시키는데 이는 뉴런을 위한 비료처럼 작용하여 학습, 기억, 적응력을 향상시킵니다. 정신적 강인함과 신체 훈련을 분리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격렬한 움직임은 신경계 훈련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긴장 상태에서도 현재에 머무를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키워줍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신체적 불편함이 느껴지는 것이 비상사태가 아니라 그저 데이터일 뿐이라고 뇌를 가르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최고의 성과를 위한 연료, 영양과 도파민. 당신이 먹는 모든 음식은 생화학적 신호입니다. 음식은 단순히 칼로리가 아니라 정보입니다. 특히 도파민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의 식품 환경은 이 시스템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가공된 설탕, 인공향료, 그리고 소금, 지방, 정제 탄수화물의 조합은 부자연스러운 도파민 급증을 만듭니다. 문제는 그 급증이 아니라 그 후에 오는 추락입니다. 도파민 수치가 높고 빠르게 솟구칠수록 더 깊고 길게 떨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도파민 고갈 상태에 이르러 일상적인 과제들이 평범하고 지루하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회복 탄력성을 키우려면 내가 도파민을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벌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이는 자극적인 음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꾸준한 도파민 생성을 지원하는 영양이 풍부한 자연식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만족을 지연시키는